이어서 배당 절차 관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절차는 우리가 이제 강제 집행의 3단계 압류, 현금화, 배당 절차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죠. 우리 기존에 이제 부동산 경매의 그 세부적인 절차에 따라 현금화하는 걸 봤고요. 현금화에 따라 이제 매각 대금, 경매에서 이제 매수인이 지급한 금액들이 지급이 완료되면은 그걸 이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 절차로서 배당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이제 압류 현금화 배당 구조 내에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실제 그러니까 배당 관련해 가지고 많은 채권자 이해관계 걸려 있고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이제 뭐 재산이 부동산이다 보니까 금액도 크고 이해관계자도 많아서 실질적으로 가장 복잡한 배당 순위 등의 문제들은 이제 부동산 경매 때 많이 생기긴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구조나 절차 이런 것들은 다른 절차와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절차에서 가장 많이 배당이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 절차가 가장 표시되는 기준이 됐다고 할 수 있고 다른 것들은 이것보다는 좀 간단하게 좀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경매 절차에 있어서 배당이 되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이제 실무적인 차원이고요. 수험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초반에 배당 순위 관련된 문제도 이제 객관식 정도 나오긴 했는데 변호사 시험 이제 뭐 1회나 2회나 초반에 요즘은 거의 나오지 않는 추세라서 수험적으로는 그렇게 좀 약간 배제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언제든 출제될 수 있는 거고 실무상 매우 중요하고 많은 법리상 내용들이 있으니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배당 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배당 요구입니다. 일단 배당을 받으려면 일단 배당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 단어 그대로 이 배당 요구의 개념은 단어 그대로 채권자가 배당 요구하는 사람이 채권자겠죠. 나한테 배당해달라. 채권자가 신청을 해서 집행 절차 참가해서 배당받아서 변제를 받겠다라는 걸 말합니다. 이런 행위를 말하고 뭐 뒤에 또 그랬지만 실무상으로는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같이 합니다. 그 양식 자체가 제목 자체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양식 자체가 하나로 돼 있어요. 이거 같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관련해가지고 부동산 위에서 이제 부동산 위의 권리자, 그러니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를 어떻게 볼 수 있냐가 있는데, 자, 이 개념 이해 때문에 이거 설명드리는 겁니다. 사실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내용은 동일한데, 이제 제목이 다르게 돼 있긴 한데, 채권 신고, 권리 신고, 뭐 이런 말들을 계속 쓰거든요. 강학상으로나 실무상으로나. 이게 헷갈려요. 배당 요구. 채권 신고는 채권이 있으니까 신고한다는 뜻일 거고, 권리 신고도 권리가 있으니까 신고한다는 얘기일 거고, 배당 요구도 권리가 있으니까 배당을 달라고 할 텐데,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이게 하나의 엮여진 절차이기 때문에 사실 큰 구별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가진 않는데, 개념상으로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전제를 하고, 이제 강의를 하려고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 절차 하는 거잖아요.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권리자들이 있을 텐데, 이제 통상 부동산 위에 권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논리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부동산의 권리라는 건 결국엔 부동산 등기부를 통해서 정확히는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하는데 이 이제 과거 명칭과 현 실무상 표현은 등기부. 이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 가지고 권리자가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잖아요. 거의 공시가 되니까. 이걸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단 유형이 첫 번째가 등기부에 권리가 기재된 사람이 있겠죠. 등기부라는 거에 명확하잖아요. 공시가 되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리고 기재가 되지 않은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크게.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표현들이 나누는 겁니다. 일단 등기부의 권리관계가 기입이 돼 있으면은 일단 권리가 있는 거예요. 등기부상 기재된 권리자들은 이제 원칙적으로 권리가 있다고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고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가 있으니까 나는 권리가 이미 있다. 그러니까 내 채권액만 이렇게 신고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채권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권리가 인정되는 전제를 해서 정확한 채권 원리금 신고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액수를 신고한다. 네, 권리가 기입되지 아니한 자는 이제 이해관계인이 되는 절차, 이제 권리가 인정받기 위한 절차가 선행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권리 신고를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고 이해관계인이 됐다고 배당을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배당 요구를 또 별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밟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처음에 등기부에 권리관계 기입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등기부의 권리관계가 기입된 것과 동일한 지위에 일단 서야 되기 때문에 권리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신고는 이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이해관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걸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 권리신고를 해서 이해관계가 되는 거다. 이것만으로는 근데 배당까지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배당 요구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절차를 단계를 논리적으로는 단계가 두 단계지만 굳이 따로따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양식상으로는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라는 한 장의 내용 사실 큰 차이도 없거든요. 둘 간에 어떤 권리가 있다. 권리에 따른 내 채권액은 채권 원리금은 얼마다 이게 같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 장에 똑같은 내용의 제목도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라는 형식으로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권리신고와 달리 또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권리자는 자기가 그 권리를 갖고 있는 걸 위해서 권리 신고를 할 수 있고 또 경매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에 있는 신청사는 이중 경매 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요거는 배당 요구는 다른 채권자가 했던 절차에 편승하는 절차라면은 이중 경매 신청은 동등한 하나의 또 다른 경매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 개념적으로. 그에 따른 부수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개념상 차이를 일단 구별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걸 잘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념 두 가지 전제로 해서 그러면 등기부의 권리가 기입된 권리자 이 사람들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자, 채권자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을 전제로 해서 이제 강학상 이렇게 나누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가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험적으로는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여요. 이걸 깊이 들어가야 된다면은 부동산 경매 절차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내겠다는 건데 사실 부동산 경매 절차 자체를 이제 로스쿨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걸 실무로 하는 이제 교수님, 그러니까 실무가로서의 교수님들이 아니면은 이 부분을 이론 교수님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본인께서 경매 같은 거 잘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현재까지는 출제가 잘 되지는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 실무상 중요한 건 당연하지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한번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는 정도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해준다. 배당 요구 종기가 있었죠. 초반에 이제 뭐 어떤 이 배당 절차에 참가하기 위한 권리를 신고할 수 있는 기한 그때까지는 이중 경매 신청한다. 그러니까 배당 요구가 아니라 별도의 독자적인 경매를 신청한 거 그것도 똑같이 권리가 인정돼서 배당을 해주겠죠. 이런 경우가 있다.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 절차가 시작되는 그 첫 단계 압류 단계 그 전에 이미 등기돼 있는 사람들은 등기부상 법원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배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 또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나 뭐 저당권자, 전세권자 다 등기돼 있죠. 용의권자 뭐 이런 사람들 해준다. 용의권자 같은 경우에는 최선순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있는 권리니까 인수의 대상이므로 배당에 참가할 수 없고 인수가 되는 건데요. 나 인수되기 싫다. 뭐 매수인에게 내 권리 주장하기 싫다. 배당 받고 끝나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분들은 배당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더 준 겁니다.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자도 있을 텐데 민법에 나오는 그 가등기 담보권자. 근데 이제 실무상으로는 두 가지가 있으니까 순위 보전인지 담보가등기인지 구별은 안 가거든요. 등기부상으로는. 그러니까 난 담보가등기다. 그러면 이제 순위 보전이하면 당연히 이제 부동산 자체에 대한 권리가 더 중요할 텐데 담보가등기면은 이제 담보액 저당권과 비슷한 거니까 배당받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 채권 신고해가지고 배당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또 있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최선순위 전세권자.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소멸되지 않고 인수해야 되겠죠. 최선순위니까. 대항력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인법상 대항력이랑 뭐 지위는 비슷하니까. 다만 배당 요구하면은 나 인수하지 않고 그냥 배당 받고 소멸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다만 뭐 지난 시간에 판례 봤듯이 전세권자라 하더라도 주인법상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지위도 병행할 수가 있잖아요. 주인법에 근거한 민법에 근거한 게 아니라 민법에 근거한 전세권이 아니라 요거는 배당 요구에서 매각을 소멸한다 하더라도 주인법상의 권리는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대항력을 또 주장할 수 있는 구조는 됩니다. 판례 잘 유의해서 봐주세요.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이게 주인법에서 나오는 건데 원칙적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등기가 되는 것까지는 아니죠. 대항력 있다는 거에 대한 요건은 전입신고가 점유니까 전입신고된 거랑 점유한 거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등기부에 기재되진 않아요. 근데 등기부에 기재하는 절차가 또 있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등기돼 있으니까 임차인으로서 권리가 등기돼 있으니까 당연히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등기가 된 사람이니까 배당 받을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경매 개시 결정 전에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그러니까 이거는 조세 관련된 거, 공과금 관련된 거 이런 것들 전제로 보시면 되겠죠. 고비 청구는 사실 이제 조세 관련된 국세징수법에 나오는 개념인데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다음에 앞서와 달리 자동 이 3 같은 경우에는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는 정당한 권리자로 이름 보이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해주겠다, 배당해주겠다. 나중에 배당 이의를 통해서 다툴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기가 된 거니까 그 권리자들은 일단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그 시점 기준으로는 법원에서 파악이 가능하니까 다 권리를 주겠다, 배당을 해주겠다 이런 거고요. 근데 그 이후에 경매 개시 결정 당시에는 없는데 뭐 경매라는 게 몇 년도 하거든요. 그 중간 절차가. 그 사이에 등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건 법원에서 일단 몰라요. 경매 개시 결정 그 단계에서 확인했지만 그 이후에까지 등기부 메일 떼보면서 확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런 분들은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배당을 할 수 있겠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도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는 초반에 2, 3개월 내로 정해진다고 했으니까. 이런 채권자들이 누가 있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이거는 이제 승소 판결 받은 확정된 승소 판결 받은 채권자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 등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배당 요구를 하거나 별도로 독립적인 이중경매 신청을 하거나 선택권이 있겠죠.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된 후에 아까는 앞이었고 후에 있는 거는 법원도 모르잖아요. 경매 개시 결정 내리는 그때 기준으로 등기부는 모아서 거기에 따른 권리는 다 인정해 주지만 후에 거 매일 떼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후에 가압류했다, 등기가 됐다 이런 분들은 법원에 따로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게 배당 요구인 겁니다. 기한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고요. 그냥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를 하더라도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이분들 다 등기되는 거 아니거든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우선순위 있죠. 임금 채권 우선순위 있죠. 저당권인데 저당권은 원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시점으로 등기돼 있는 건 다 반영해 주는데 뒤에 거는 저당권이라 하더라도 모르니까 저당권도 우선권은 있지만 모르니까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논리는 경매 개시 결정 당시 기준으로 이제 등기부상으로 파악할 수 있냐? 당시 기준으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당시 이게 첫 단계니까 이게 기준으로 등기부상 파악할 수 없냐? 이거에 따라 크게 나아진다 정도 이해해 두시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기한은 당연히 있죠.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라 현행법상으로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제 여러분 판례 보다 보면은 이 배당 요구 종기가 아니라 다른 시기가 언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옛날 판례. 그게 이제 저 보다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 현행법 민사집행법 기준으로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명확하니까 이걸 따로 잘 정리해 주세요. 나중에 다른 판례보다 헷갈리지 마시고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판례 꽤 국법상 표현들이 시기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배당 요구 종기라는 것만 딱 정확히 정리해 주세요. 아무리 우선 변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때까지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혹은 자동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이 배당 절차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정당한 채권자지만 요 부동산 경매 배당이라는 이 절차, 요 집행 절차, 이 한 개의 집행 절차에서는 배제되고 다른 채무자에 대한 재산에 대한 집행 절차에 참고해서 받거나 말거나 알아서 해라 이겁니다. 당연히 정당하게 배제된 거니까 내가 받아야 될 거 못 받았다 이런 취지로 부당이득 방한 청구를 할 수 없어요. 정당하게 배제된 거니까 본인이 잘못해서 배제된 거니까. 배당 요구 종기는 초반에 딱 날짜를 정해줘요. 뭐 한 경매 개시 결정 시점 기준으로 뭐 2개월 뒤, 3개월 뒤 정해주는데 이제 재량에 따라 연기는 가능해요. 다만 실무상 연기는 별로 안 해주는데 거의 안 해주는데 참 임금 채권자처럼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그 경매 절차를 늦게 알아가지고 뭐 배당 요구 종기 뒤에서야 신고하려는 사람들 있죠.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임금 채권자 이런 사람들인데 안 해준다. 이런 경우에는 재량으로 집행법원에서 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열어주더라고요.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을. 그때 요분들이 신고를 해요. 네, 그런 케이스를 봤어요. 실무상. 뭐 영장 해달라고 신청서 내면은 좀 받아주더라고요. 임금 채권자 이런 거는 뭐 알고 계세요? 실무상 해준다. 원래 다른 채권자들은 거의 안 해주는데
이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우선순위권을 준 대표적인 임금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뭐 배당 요구 종기 연기 신청이라는 취지의 제목으로 신청을 하면은 요분들을 위해서 하루 이틀을 더 잡아주더라고요. 다른 채권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신고를 못 하더라고요. 요분들은 이제 연기 신청도 본인이 했고 뭐 마 구두로 통지해 줄 것 같은데 며칠 뭐 하루 이틀 열어줄 테니까 신고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고를 받아주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종기를 연기할 수는 있거든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부분 인정 안 해주지만 실무적인 관점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배당 요구의 방식은 양식이 있어요. 법안 양식이 한 장짜리 있어서 뭐 채권의 원인, 대여금 채권이다, 액수, 원금 얼마다, 이자 얼마다 뭐 이런 거 적어서 내는 겁니다. 보시면 뭐 되게 간단해요. 효력, 배당 요구 효력. 뭐 다른 집행 절차랑 뭐 거의 동일한데 배당 요구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냐? 배당받을 권리가 생기겠죠. 그럼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배당기일이 잡히면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배당표에 뭔가 잘못이 있다. 배당받지 않을 사람이 배당받아간다. 더 받아간다. 이 신청권도 있겠죠, 당연히. 이런 게 따라온다. 그다음에 집행력 있는 정보. 그러니까 판결 생각하시면 돼요. 확정 판결. 가집행부 판결도 뭐 포함되긴 하지만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배당 요구한 사람은 좀 특별한 효력이 있다. 이거는 다른 채권자는 이제 집행 권한이 없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뭐 임금 채권자를 하더라도 소송까지 해가지고 아직 그 자기 권리에 따른 판결까지 받은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는 거는 판결까지 받은 승소까지 본안에 승소까지 한 걸 전제로 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판결까지 받았으니까 이런 사람들의 배당 요구는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고까지 해석을 합니다. 대법원에서 일반 채권자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민법상 민법 총칙에 나오는 이제 시효 중단 사유들이 있잖아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다음에 재판상 청구, 뭐 채무 승인 뭐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압류가 있죠.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그게 시효 중단 사유가 있고 압류를 하려면은 집행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본안 승소까지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집행령의 정보, 본안 승소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한 압류 신청, 부동산 압류 신청이라는 것은 결국 부동산 경매 신청하는 거죠. 부동산 경매 신청이라는 거는 아까 앞서 설명 나왔듯이 이중 경매예요. 이중 경매. 그렇게 했을 때만 압류로서 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배당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압류에 준하는 것이니까 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고 대법원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민법상 명문으로는 배당 요구, 집행령에는 정부에 의한 배당 요구에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고 써있진 않으니까 우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후에 그러니까 요건 약간 신경 써서 봐주세요. 배당 요구지만 집행령에는 정본이 정본으로 한 거는 압류한 거랑 뭐 비슷하니까 준해가지고 시효 중단 효력까지 준다. 판례 보시면 집행령이 있는 정보, 집행권한 가지고 강제경매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이중경매라고 했죠. 다른 경매하고 있는 거에 이중을 할 수 있고 같은 대상에 대해서 혹은 배당 요구로도 원래 진행되는 경매 절차에 편승해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선택권이 있는데 둘 다 능동적으로 권리 실현한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다라는 취지에서 이 첫 번째 강제경매 신청은 이중경매가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압류니까 경매 개시 결정은 압류라고 했죠. 같은 효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압류니까 시효정당 효력은 당연히 있는데 두 번째 걸 선택했다 하더라도 준하는 거로서 압류에 준하는 거로서 신분제어 중단 효력을 있다고 해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판례는 잘 봐두세요. 철회도 가능하겠죠. 원칙적으로는 종기 전에 뭐 신청하고 처리하고 이런 건 문제 없을 거고 그 이후에는 어떤 권리가 좀 바뀐다. 그러면은 철회는 불가하겠죠. 근데 바뀌는 게 없다. 뭐 철회하든 말든 상관없다. 그러면 뭐 철회도 인정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자, 요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게 잠깐 상기하면은 자, 배당 절차 중에 배당 요구였어요. 다음으로 볼게 채권 신고. 양식은 거의 제목만 다르지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양식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고요. 자, 이것도 마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내용은 채권이 있냐 없냐, 그 어떤 채권이냐, 뭐 대여금이다, 액수 얼마냐, 원금 얼마, 이자 얼마다 똑같죠. 배당 요구할 때 쓰는 거랑 내용은 양식 거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목이 다를 뿐이지. 여기 채권 신고다. 채권 신고는 일단 권리가 있는 게 인정된 사람인 걸 전제로 해서 채권액만 신고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볍게. 자, 채권 신고라는 거는 그럼 결국에는
경매 개시 결정 시점 기준으로 전에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사람들은 채권 신고하면 되겠구나. 뭐 이 논리가 따라오죠. 그걸 전제로 밑에 보시면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그쵸? 위에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가압류 채권자, 전환권, 전세권.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등기된 그쵸? 근데 신고를 안 했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가 돼 있어서 권리자로서 인정은 됐는데 법원에서 자동으로 권리자를 인정해주고 이해관계인이 되는데 그럼 채권 신고를 안 했어. 배당 요구는 안 하면은 뭐 참가할 수는 없으니까 아예 배제되는 거고 채권 신고를 안 했어. 그럼 어떨까? 차이가 있을까? 일단은 있는 자료 가지고도 어떻게든 배당해 준다는 거야. 왜냐면 권리 자체가 인정이 되니까 정확한 채권 핵 신고 안 했다고 그냥 배제해버린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신청할 때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들이나 뭐 관련된 자료들 보면은 뭐 채권액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게 정확하진 않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그걸 기준으로 일단 계산해서 채권액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일단 배당해 주겠다. 뭐 실제 내용은 그 줄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있는 거 기준으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채권 신고함으로써 그 권리를 뭐더 인정받거나 아니면 나 이미 많이 변제받았다 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배당은 근데 아예 신고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채권 신고를 하고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더라도 배당 요구 안 한 것처럼 이제 배제는 못하고 권리는 이제 배당은 해줘야 되고 그럼 판단 기준은 이제 등기부상 기재된 내용들 밖에 기준이 없으니까 그거 기준으로 그거 등기부 사항 증명서 정확히는 등기 사항 증명서라고 되어 있는데 등기부가 제목이 거기 근거한 거기에 부수하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름 원금 이자 계산해가지고 일단 배당해주겠다. 그러니까 더 받으려고 일부러 신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당권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배당 많이 받았지만 등기부상으로 더 받을 수 있거든요. 채권 최고액까지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거 배제하는 배당이라는 절차가 다 있긴 있는데 뭐 모든 채권자가 서로에 대해서 사정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운 좋게 더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변론으로 하고 일단은 뭐 배당 절차에 배제하진 않고 뭐 어떻게든 등기사항 증명서에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도 통해서 부수자를 통해서 어떻게든 배당을 해준다. 금액이 정확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자 그럼 이런 중요한 뭐 배당 요구, 채권 신고 이런 절차 개념들 설명드렸고 하나하나 실무상은 중요한데 수험상으로는 가치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으니까 뭐 그러니까 등기가 돼 있냐 아니냐 요런 개념 정도 정리하는 걸로 좀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다 강하게 이제 집중해서 모든 것들을 강약 조정 못하고 공부하는 것도 이제 문제니까 뭐 능력이 되는 분들은 해도 되지만 평균적인 사람 기준으로 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배당 절차의 실시. 배당 절차 어떻게 하냐? 아까 이제 잔금 납부 다 되잖아요. 현금화 과정에서 이제 매수인이 내 부동산 경매에 낙찰을 받은 그 정확히 매각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 매각받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잔금 다 냈다.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 돈을 받았을 때 시점으로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배당기일이 통지가 와요. 한 2, 3개월 뒤. 잔금 납부되면은 그로부터 한 2개월 정도 보통 많이 하는 것 같은데 2개월 정도 뒤로 배당기일이 지정돼가지고 통지서가 옵니다. 배당기일 통지서가. 그럼 배당할 금액들이 있으면은 배당기일에 배당하는 금액은 뭐가 되냐 기준이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지급된 매수인의 대금. 그 다음에 누가 최선순위 이제 매수인이 됐다가 잔금 못 내가지고 그 몰치될 수 있잖아요. 몰치됐은 그 몰치된 그 10% 보증금도 이 절차에서 배당하는데 자원으로 씁니다. 그다음에 이자가 붙을 수 있을 테니까 이자도 배당할 때 자원으로 생깁니다. 어쨌든 그 원금이나 부수에서 들어온 돈들이나 이자나 이런 것들 다 배당할 때 다 모아가지고 나눠준다. 법원에서 가져갈 이유는 없으니까. 배당표, 실제 배당 순위와 배당액이 기재된 배당표는 3일 전, 배당기일 3일 전에 완성이 돼요. 그래서 3일 전 정도 되면 요즘 전자소송을 많이 하니까 전자소송 거기 기록에 보면 올라와 있어요. 완성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3일 전 정도 되면 올리더라고요. 이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3일 전쯤에 전화해서 뭐 내가 채권액이 얼마고 얼마 배당받고 몇 수이냐 이런 거 물어봤는데 요즘은 전자소송에 다 기록이 올라오니까 그냥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전자소송에 올라온 기록을 보면 됩니다. 3일 전에 올라와요. 당일 가면 당연히 나눠주고요. 자,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는 어쨌든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뭐는 해야 되니까 경매 신청한 그 해당 채권자는 향이 해줘야 되겠죠. 배당을. 그다음에 배당 요구한 사람들 해줘야 되겠죠. 그 경매 개시 결정 증기 전에 등기된 사람들 해줘야 되겠죠.
경매 개시 결정되기 전에 등기된 사람한테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인수되는 사람들은 뭐 자기가 스스로 매수인한테 내 집이 대항력 있어가지고 내 집 뭐 그냥 안 구하게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배당 안 받겠다는 거니까 배당 받지 않을 거고 개념상으로 이렇게 배당 순위는 실무상 매우 문제가 많이 되고요. 이것 때문에 소송 많이 합니다. 잘못된 배당 순위 때문에 배당이 소송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뭐 청구인이 배당인이 사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거 하나만 더 체크한 거 나오는데 가장 표준적인 거 하나만 예시 들었어요. 과거에 변호사 시험 1기 때인가 2기 때인가 요 순위 물어보는 게 하나 나왔어요. 되게 이제 기초적인 거. 그 위에는 이제 객관식에도 안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객관식 시험에 한번 순위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문제는 내도 이상하진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요걸 한 번이라도 공부했으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실제 잘 많이 안 보는 건 맞으니까 요즘은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체크는 해도 돼요. 실무상으로도 중요하니까 뭐 이 정도 모른다면 변호사라고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거의 뭐 논문 봐야 되고 책 봐야 되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은 실무하면서 연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1순위가 되는 거는 주임법상 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소액 임차 보증금 그거 다 공부하셨잖아요. 그게 1순위가 돼요. 그 다음에 임금채권, 재해보상금 채권 이런 것 중에 3개월분 임금이나 3년치 퇴직금, 재해보상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무상으로는 사실 이 두 개가 많은데 소액 임차 보증금이랑 그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 임금채권이죠. 두 가지가 1순위예요. 일단은 제일 먼저 배당해준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세금들. 세금 중에서도 당해세가 더 셉니다. 당해세라는 건 해당 부동산에, 당이라는 게 해당이잖아요. 해당 부동산에 직접 부과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다른 세금보다 다른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의 뭐 채무자에 부과된 세금보다 해당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해당 부동산 이유로 부과된 이런 세금들이 더 우선돼야 될 이론적 근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해세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것들은 먼저 배당받게 하겠다. 순위가 더 높습니다. 일반적인 세금보다도. 자, 뭐 자세하게는 설명 안 드릴게요. 굳이. 복잡합니다. 사실 세금 끼면. 그 다음에는 저 위에 게 일반적으로 두 개가 사실 이것도 깊이 얘기할 게 있긴 하지만 뭐 제가 언급은 안 하고 원론적인 것만 얘기하니까 1순위, 2순위는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들어갑니다. 잘 봐주시면 되고요. 3순위부터는 이제 일반적인 뭐 법리에 따라 그 등기 설정된 순서대로 뭐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기부상 설정된 순서대로 쭉 따라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항력 있는 임차인 확정일자 받은 주임법상 확정일자 받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당권처럼 그 설정일자, 성립일자부터 순위가 생기니까 우선순위가 생기니까 설정일자 기준으로 쭉 순위가 생긴다 얘들은 날짜가 중요해지죠 이때는. 그다음에 4순위 요 뒷순위 밀리는 거는 아까 최선순위인 3개월 임금, 3년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뒤로 밀리는 거고 그다음에 세금 그다음에 세금 다음으로 징수하는 공과금 중에 건강보험료, 뭐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뭐 산업재보험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있어요. 일반적인 채권에 비해서 채권이나 성격은 동일한데 조금이라도 우선순위를 준 것들이에요. 뭐 최우선순위를 준다거나 설정 일자에 따라 우선순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줘가지고 앞서는 것들입니다. 어떤 개별법의 근거가 있어서 마지막이 일반 민법에 근거한 일반적인 채권인데 이 사람들은 가장 보통의 평균적인 채권인데 어쨌든 우선 6순위까지의 우선순위 개별 법에 근거한 우선순위권자들이 먼저 받아가야지 받아갈 수 있습니다. 제일 밀려요. 가장 일반 채권자들은. 사실 근데 부동산 경매 절차에 많은 채권자들이 걸려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일반 채권자들은 거의 배당 못 받습니다. 앞에서 다 받아가서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힘들게 진짜 변호사로서 힘들게 한 3년 어렵게 싸워가지고 승소 판결 받았는데 배당받을 때 밀려가지고 하나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걸 문제 제기해가지고 이걸 좀 바꿔야 된다는 논의도 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제 정상적으로 판결받은 채권자는 아무런 권리가 우선순위가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배당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판결을 왜 받아요? 판결 받아봤자 아무 필요 없겠다는 논리가 바로 나오고 이거 실무 많이 하다 보면은 자괴감이 들어요. 자, 관련돼서 판례 좀 보시면 대항력권과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은 그 확정일자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받을 수 있는 순위가 생기잖아요. 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그 보증금액이 대통령령에 정한 금액 이하라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가지는 경우도 있겠죠. 두 가지는 겸유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일반적인 임차인으로서 권리, 이거는 소액 임차인으로서 권리일 텐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논리적으로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선 순위로 먼저 해당되는 금액만큼 배당받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확정일자 받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설정 일자 기준으로 그 순위에 따라 배당받게 되겠죠. 논리적으로 당연히.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그 금액만큼은 이제 일단 최우선을 받고 나머지 금액만큼은 순위에 따라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니까 논리적으로 판례에도 제시한 거고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기초 논리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분들은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임차 주택을 임차받은 사람인데 대지만 경매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렇다 하더라도 대지만 경매됐다 하더라도 그 대지만에 대해서도 우선 면제가 행사할 수 있다라는 판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택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는 건데 우선 확정일자 받은 건데 대지만 경매되는 뭐 약간 이례적인 사안이 하더라도 대지만에 대한 경매 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면제가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뭐 소유권이 바뀌는 것도 생기겠죠. 대지와 건물이 그런 케이스에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우선 면제가 행사할 수 있다. 뭐 이제 임차인들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해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실무상 당연한 건데 약간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처음에 이제 신규 변호사 처음에 업무할 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임대차 계약은 갱신되잖아요. 묵시갱신이 되든 뭐 합의갱신이 되든 갱신이 계속 되는데 2년만 살고 나가는 건 아니니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도 있고 뭐 오래 살 텐데 갱신되면 갱신된 시점 기준으로 대항력이 어떻게 되냐 이 문제인데 당연히 최초에 획득한 날짜 기준으로 쭉 가져가겠죠. 2억으로 2020년도에 설정했다. 그때 기준 생기는 거고 2년 뒤에 갱신됐다. 2020년 기준으로 생기는 거고 2026년에 또 갱신됐다. 2020년 기준 생기는 건 똑같다. 근데 보증금액이 증액됐다. 2억이었는데 2억 5천으로 22년도에 증액했고 24년도에 3억으로 증액했다. 그럼 증액된 만큼은 그 갱신된 시점부터 생기는 거고요. 22년, 24년. 논리적으로 당연히 그렇죠. 자, 그럼 아까 앞선 절차를 거쳐서 배당기일이 진행될 텐데 배당기일은 나중에 이제 변호사들이 갈 일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배당기일 같은 건 약간 뭐 변호사가 변론까지 할 수 있는 뭐 중요한 길은 아니니까. 다만 처음에 변호사 업무할 때 기회가 되면 반드시 한두 번은 가보세요. 왜냐면 그때 분위기와 내용을 좀 알아야 되니까. 근데 배당기일은 그냥 법정에서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채권자들 한 사건만 하는 게 아니라 뭐 10개, 20개 사건 몰아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뭐 수십 명 앉아 있는데 뭐 배당기일 실제 내 사건만은 진행 한 5분도 안 합니다. 어쨌든 그런 배당기일을 진행한다. 배당표가 이미 3일 전에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여기 대해서 이의하냐 이의 안 하냐 법원에서 잘못 배당하고 왔다 이의한다. 저 채권자는 허위 채권자인데 채권자인 것처럼 거짓을 했다 이의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배당이의 소송 여러분들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그럼 이의가 없으면 확정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정하는 시간이다. 많은 경우는 이제 이의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 없으면 그 절차 지난 다음에 바로 확정돼서 입금해 줍니다. 배당받은 채권자들한테 당일날 거의 입금해 줘요. 바로 계좌 같은 거 알려주면은. 그래서 이 배당 기일날 이의가 없으면 확정된다. 배당 기일날 현장 가면은요 출력된 배당표들이 쫙 있어서 3일 전에 이제 기록을 볼 수 있지만 현장에서 그 배당표 하나 보고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의가 있으면은 그 이의된 부분만큼 확정이 안 되겠죠. 배당이 소송에서 소송이 따로 진행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의는 이제 논리적으로 우리는 항상 법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절차상의 이의와 실체상의 이의. 절차상의 이의는 뭐 고쳐서 바로 잡으면 되겠죠. 아니면 다시 하거나 큰 문제는 안 돼요.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실체상의 이의겠죠. 내용이 잘못됐다. 거기에 대해서는 배당이 소송이라는 별개의 독립적인 소송 절차 내에서 법원에서 판단해가지고 별도로 판결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배당해주면 돼요. 나중에. 이거는 일반 민사 본안 소송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배당이 소송만 또 뭐 1, 2년 할 수 있어요. 그 부분만에 대해서는 이제 확정 안 됐으니까 뭐 누군가한테 배당 안 해줍니다. 법원에서 공탁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못했다. 내가 배당받을 채권자로서 저 허위 채권자인 거를 알았는데 배당 기일날 바빠서 못 가서 못 하거나 뭐 몰랐는데 몰라가지고 이의를 못했는데 뭐
일주일 뒤에 알게 됐다. 허위라는 걸.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그런 거의 문제입니다. 이의를 못했을 때. 이유가 어쨌든. 그럼 그게 이의를 못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되는 거냐 아니냐 이 문제인데 자 이게 재밌긴 한데 내가 배당 기일 날 가서 그 상대방 허위 채권자에 대해서 배당일을 못했어요. 내가 뭐 바쁘던 아니면 몰랐던 허위인지 그러면은 부당이득 방한 청구라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가능해요. 배당일 못했다 하더라도 저 채권자는 허위 채권자 가지고 원래 배당표상 1억 배당받게 돼 있는데 원래 배당받았으면 안 되는 거였다. 그럼 배당 기일날 가서 배당이 한 다음에 배당이 소송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했다. 뭐 이유야 어쨌든 그러면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방한 청구 소송하면 된다는 거예요. 같은 사유 주장해서 가능해요. 이 배당표 확정이라는 거는 경매 절차 내에서 하는 절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강제 집행 절차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일 뿐 절차 내에서 뭐 더 뭐 수정해 보겠냐 그냥 끝내겠냐 이런 거니까 그것으로 실체적인 채권 존부까지 확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실체적인 채권의 존부는 민사 본원에서 판단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배당표에 실질적으로 부당한 게 있으면은 이 일을 못했다. 사유가 어쨌든 현장에 못 갔든 뭐 그냥 몰랐든 뭐 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의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별도 우리가 그 민법에 나오는 부당이득 방한 청구 소송 그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다. 예요. 그러니까 뭐 의뢰인이 배당이 저 허위 채권자라는 걸 늦게 알아가지고 배당일을 배당일날 못했습니다. 그럼 민사소송 부당이득 방한 청구 소송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시면 돼요. 다만 이걸 할 수 있는 원고는 당연히 원래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제 배당 요구 해가지고 배당 절차 참가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게 전제가 되는 거겠죠. 정상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이 전제가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은 배당 요구권자, 그러니까 당연히 참가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배당 요구를 했던 사람들 아니면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적법하게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가능한데 이의를 못했다 하더라도 원래부터 배당 요구를 안 해가지고 참여일 씨는 채권자인데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배제됐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배당 절차에 더 이상 참가할 수가 없잖아요. 당초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부당이득 청구가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판례에서 해석한 건데요. 배당 요구가 필요한 배당 요구권 채권자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 달리 배당 요구를 해야 되겠죠. 비록 배당 요구를 해야지 비로소 배당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아까 말씀드린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게 90년대 후반 판례인데 이때는 경락기일. 그러니까 이건 입찰하는 기일이에요. 입찰하는 기일. 좀 뒤져. 배당 요구는 초반에 하는데 경매 입찰, 뭐 1차, 2차 유찰되고 하는 이제 입찰하는 기일은 거의 후반부거든요. 예전에는 여기까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었는데 좀 줄였어요. 권리를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현행법상. 그러니까 현행법상 배당 요구 종기인데 이때까지 배당 요구 했어야지만 배당 요구 받을 수 있는데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원래 배당 절차에서 아예 배제되는 거니까 뭐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더라도 선순위 고채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 채권자한테 배당하겠다 하더라도 이거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당 기일날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뭐 같은 얘기인데 배당을 실시할 경우 당연히 이의가 없을 때 이의가 없으면 배당 표대로 그냥 배당해주면 되는 거니까 바로 계좌 들고 보통 요즘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많이 있거든요. 서울권에는 뭐 저기 다른 데 가면 국민은행 뭐 무슨 은행 법원에서 이제 그것도 이제 계약해서 하는 거니까 예전에는 신한은행이 제일 많았고 지금도 많은데 다른 은행도 좀 있는데 요즘은 어쨌든 우리은행 뭐 국민은행도 있는데 서울권은 기본적으로 신한은행이 많은데 신한 그 법원 안에 있는 신한은행 가가지고 계좌 보여주고 해서 바로 입금 받습니다. 즉시 배당 받습니다. 당일 필요한 서류만 갖춰서 왔으면 다 안내해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즉시 배당이고요. 이의가 있으면 배당이 소송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공탁합니다. 이거 끝나야지 공탁금을 꺼내줍니다. 그 다음에 이의 신청했는데 이의를 철회하거나 배당이소에서 배당이소 나중에 하겠지만 배당 이의한다면 배당이소 관련된 절차가 지켜야 될 게 있거든요. 그걸 못했다. 뭐 절차 안 지켰으니까 바로 뭐 절차가 이제 이의가 안 한 것처럼 돼버리는 거니까 그때 또 배당표대로 원래 배당표대로 배당하면 되겠죠. 배당 이의소가 제기됐으면 당연히 그 배당이 판결에 대해서 하면 되는 거고 뭐 이런 경우의 수가 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한번 봐도 돼요.
그다음에 이런 절차가 끝나면은 뭐 이런 거 교부해주고 영수증 교부해주고 조서 작성하고 이런 뭐 일종의 행정적인 절차를 한다. 그러니까 공탁, 배당 이익이 된 경우 공탁한다. 혹은 뭐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은 가압류 채권자는 본안 판결 안 받았으니까 주면 안 되잖아요 아직. 그래서 가압류권자라서 배당을 해주는데 배당 표에는 넣는데 추후에 권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달라지는 거 최종 본안을 봐야 되니까 일단은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 표에 넣어주되 지급까지는 안 해준다. 그러니까 공탁해놔야겠죠. 본안 판결 끝날 때까지. 뭐 기한 조건 같은 게 붙어 있다. 조건 성취되는 것 이런 거 봐야 되니까 공탁한다. 공탁된 금액은 당연히 채권자가 받는 것으로 확정됐으면 그냥 수령하면 되고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됐으면은 배당 이소 같은 경우는 주문에 뭐 얼마 배당한다, 얼마 배당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다 나눠지니까 그러니까 뭐 A한테 얼마 배당, 원고한테 얼마 배당, B고한테 얼마 배당을 아예 숫자로 써주거든요. 배당 이소송 판결문 자체가 그러니까 그 표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판결 주문대로 하면 돼요. 그다음에 가압류권자로서 배당 표현 들어가 있었으나 그 가압류가 취소되거나 근저당권자로서 뭐 들어가 있었으나 그 피담보 채무가 없어졌다 뭐 이러면은 남는 금액들이 생기잖아요. 요거는 다시 배당해야 되겠죠. 다른 채권자들 유효한 채권자들한테 적법한 채권자들한테 나눠줘야 되겠죠. 가압류권자로서 배당해줄 수 있는 줄 알고 배당표에 넣었고 본안 판결 기다려본 다음에 나눠주려고 했는데 그 가압류가 취소됐다. 근저당권자인데 피담보 채무가 없어졌다. 그럼 그만큼 금액은 배당 표에 넣었었는데 주면 안 되는 돈으로 돼서 남는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배당해줘야 되니까 추가 배당을 한다. 배당 절차를 한 번 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 배당은. 기일이 또 열리면서 또 배당표 나와가지고 그 남은 금액들을 또 나눠주는 겁니다. 자, 이런 거고요. 우리 이제 이게 기본적인 배당 절차의 흐름이고요. 배당기일 자체는 하루 뭐 내 사건은 한 5분도 안 합니다. 5분, 10분. 더 자세한 설명할 게 있긴 한데 뭐 그런 것도 실무적인 거니까 일단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배당 이의를 하게 되서 진행되는 소송이 배당이 소송입니다. 민사 본안 소송이에요. 이거는. 그 배당이 소송은 실무상 여러분도 가끔씩 할 겁니다. 꽤 많이 하는 소송 유형입니다.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했어. 그러면 이제 왜 잘못됐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유에 따라서 배당표 그 금액을 바꿔달라는 소송입니다. 대표적인 형성소송이에요. 우리 이제 민사소송법 처음에 할 때 소송에 종류할 때 이제 판결을 종류할 때 이행소송, 형사소송, 확인소송 세 가지 하잖아요. 확인소송 같은 경우 확인의 이행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래서 이행 잠깐 적어주면 이행 이제 세 가지 소송의 세 가지 유형 뭐 판결이 대응되니까 판결이 세 가지 유형일 텐데 세 가지를 하는데 뭐 확인소송할 때는 뭐 확인의 이익이 중요하고 뭐 이런 거 기억나시잖아요. 형사소송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배당 이의소송은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대표적인 소송법상의 형사소송입니다. 조문이 있어요. 민사소송법에 아니 민사집행법에. 자, 당사자 적격. 원고는 누구냐? 배당 이의한 사람이겠죠. 기본적으로는 이의한 사람이겠죠. 피고는 이의당한 사람이겠죠. 배당의 상대방이겠죠. 이의하면 원고, 이의당하면 피고 이겁니다. 논리적으로 당연히. 그다음에 채무자도 이해할 수 있어요. 채무자 보기에 잘못된 것도 있으니까. 집행력이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배당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서는 판결이 잘못됐다는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른 채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니까 그 집행력을 배제한 그 집행권원의 이제 효력을 배제하는 청구 이소송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이해 안 되시면 일단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건 실무적으로 중요한데 지금 이런 것까지 구별하는 문제는 너무 난이도가 높은 문제니까 순수하게 민사집행법 문제이기도 하고 이렇게까지는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불이타로 내는 거 아니면 나눠질 수 있다. 요건 알고는 계세요. 염두에 두고 계세요. 아예 뭐 개념이 없는 거랑 있는 거랑 실무할 때 차이는 크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원고는 채권자로서 배당 이의한 사람, 피고는 채권자로서 배당 이의를 당한 사람. 이 판례는 한번 보시죠. 너무 순수하게 네, 이거 한번 보시고요. 배당 이의 소송 관할 법원은 당연히 그 배당 실시한 법원이 속한 지방 법원이겠죠. 같은 법원이에요. 전속 관할인데 민사소송법처럼 이제 여러 가지 뭐 하위가나 변론가나 이런 건 이제 안 되죠. 민사집행법상 관련된 소송 등은 어차피 본안 판결 받은 하에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뭐 권리를 넓게 인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전속관할인데 배당 실시한 그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정확하겠죠. 다른 법원과 찾아가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주문은 이거 여러분 청구취지 각 학교마다 강의 교재가 좀 다르긴 한데 표준이 되는 그 사법연수원 교재 기준으로 했을 때 항상 들어가 있어요. 주문은 들어가 있고 여러분도 다 청구취지 공부할 때 봤을 겁니다. 봤거나 보게 될 겁니다. 아직 출제는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엔 출제가 이상하진 않아요. 이 주문 한번 물어보는 거. 한번 신경 써서 봐주세요. 어떤 식으로 쓴다 정도 봐주세요. 그럼 나중에 이제 암기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이제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을 텐데 뭐 암기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나오더라도 이상하진 않아요.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쓴다. 경매 사건 특정해주고 배당표 특정해주고 원고에 대한 배당이 원래 5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쟤는 잘못 받아간 거다. 내가 1억으로 늘어나야 된다. 피고는 배당이 6천으로 돼 있는데 그 5천만큼은 나한테 줘야 되는 거니까 1천만 해야 된다. 그리고 경정한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각은 이 두 건을 경정해야 되니까. 나중에 청구치를 배웠거나 배우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 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 있으니까. 들어가야 되겠죠. 원고, 피고, 배당 두 가지니까. 경정해야 대상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원고는 늘리고 피고는 줄이고 원칙적으로 이래야 되겠죠? 반대로 됐다. 잘못된 소송입니다. 뭔가 청구치 잘못 쓴 거예요. 소재기 기한이 있어요. 배당 절차, 강제 집행 절차,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질질 끌게 하면 안 되죠. 소송 경제가 더 중요하거든요. 신속성이 더 중요하니까 일반적인 본안 소송에서 권리 보장이 더 중요할 텐데 절차 보장이 중요하고 근데 민사집행법은 기본적으로 확인된 절차를 실현해 준 절차이기 때문에 신속성이 중요하고 소송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배당의 소송도 기한이 있어요. 배당 기일날 배당이 한 다음에 일주일 내에는 소장을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일주일 내에 소장을 제출하고 소장만 제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소 제기를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장 접수시키는 게 아니라 소장 접수시킨 거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소장을 접수시켜서 하더라도 이 증명 서류를 안 냈으면 이 기한을 못 지킨 거예요. 실무상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소재기 증명 서류, 뭐 소재기 증명원이라고 하는데 이거 발급받아가지고 집행법원에다가 제출을 해야 돼요. 요즘 전자로 하니까 바로바로 되는데 예전에는 법원 뛰어가가지고 받아와야 됐거든요. 물리적으로 같은 장소에 있지만 배당 기일부터 일주일 내에 처리해야 된다. 일주일 동안 못했다, 늦었다, 잘못 처리했다 어떻게 되냐? 취하 간주됩니다. 취하 간주. 배당이 소송을 취하 간주하기 때문에 배당이 소송이 이제 없는 걸로 돼버리겠죠. 배당표대로 배당하는 거겠죠. 중요하죠. 이 날짜 지키는 게. 신속성이랑 소송경제 이런 걸 고려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간이 민사집행법이니까. 그래서 소취하 간주가 돼버려요. 또 소취하 간주화 시킨 절차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 기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소송 소재기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소재기 증명원이라고 하는데 실무상으로는 그거 안 일주일 내 못했다. 취하 간주.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취하 간주. 우리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취하 간주되는 경우가 쌍방 불출석 이외한 다음에 이제 30일 내 길 지정 미신청하거나 30일 내에 길 지정 신청해서 길 잡혔는데 그때 또 출석 안 하면 취하 간주 되잖아요. 뭐 민사소송 발달해서 나오는 거. 그때는 기회가 좀 있잖아요. 이외 불출석에다가 이제 길 지정 신청이라는 기회가 더 있는데 여기서는 배당이 소송에서는 소송 경제 신속성을 위해서 첫 변론기일에 출석 안 하면은 원고죠. 정확히 말하면 원고가 출석 안 하면은 취하 간주해버려요. 바로 빠르게. 그러니까 이게 첫 기일날 늦으면 안 되겠죠. 10분 늦어가지고 끝나버리면 뭐 큰일 나니까. 당연히 이 변론기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변론기일을 얘기하지 변론 준비기일을 말하는 건 아니다. 변론 준비기일은 늦어도 된다. 못 나가도 된다. 그런데 변론기일은 나와라. 그 다음에 아까 일주일 내에 취하 간주 채무자는 배당기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청구 이소에 대한 증명서류와 집행정보 정보를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두 가지인데 배당이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고 청구기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청구기 소송 제기할 경우에는 이제 같은 절차에 준해가지고 일주일 내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앞에 거는 사실 너무 디테일하기 때문에 이제 요거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자 제출하지 않으면 뭐 실제 재판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취하 간주되니까 배당표대로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에 그러면은 끝이냐? 아니에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해요. 아까 배당이 자체를 못했다 하더라도 그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뭐 배당 요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배당 절차에 참가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다는 걸 설명드렸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소치와 간주가 되는 두 가지 경우라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내에 우리 법무부에서 뭘 잘못 처리해가지고 소치와 간주됐다. 의뢰인한테 욕 많이 먹겠죠.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어요. 혹은 첫 변론기일에 늦었다. 차가 막혀가지고 택시가 늦게 가서 지하철이 막혀가지고 지하철은 잘 안 막히지만 늦었다. 10분 늦었는데 변론기 끝나버렸다. 보통 변론기일 10분 늦으면 끝납니다. 보통 거의 안 기다려져요. 상대방 변호사한테 미리 양해 구하지 않은 이상은 전화해서 뭐 어쨌든 그럼 끝이냐 망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의뢰인한테 사과는 해야 되겠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하면은 또 바로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급박하게 지키라고 해놨으면서도 대응책이 다 있는 거니까 사실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이런 거 안 지키면 의뢰인들한테 면목은 매우 없죠. 제대로 된 변호사라고 할 수는 없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자, 입증 책임. 배당이 소송의 입증 책임은 내가 배당 더 받아가야 되고 저는 배당 덜 받아가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일반 원칙에 따라 원고가 해야 되겠죠. 제가 허위 채권자라는 건 원고가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속박의 방법. 당연히 일반적인 모든 법률상, 사실상 사유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배당 기일날 배당 이의하면서 저건 허위 채권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배당 이의할 수 있어요. 어떤 사유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게 또 기재가 되기도 하고 배당 기일날 그 조서에. 근데 여기에 구속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본안 소송에서 배당이 소송에서 배당 기일날 이의 사유로 내세운 거에 구속되진 않아요. 나중에 이제 배당이 소송하면서 찬찬히 분석한 거대로 하면 돼요. 옛날과 말을 바꿔도 크게 문제되진 않고 금반원까지 문제되는 건 아니니까. 당초부터 구속되지 않으니까. 채권자 대리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뭐 취소권, 해제권, 상회권 행사해가지고 본안에서 뭐 행사할 수 있다. 참고로 배당 이의 자체도 채권자 대리권 행사해가지고 대위 행사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제가 그런 소송도 몇 번 해봤어요. 피고는 당연히 방어 방법으로서 모든 흠을 주장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일반 민사소송이랑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효력은 채권자가 소를 제기했으면은 당연히 민사소송법상 일반 원칙상 원고 피고 당사자 사이에서만 기판력의 상대적 효력 따라 효를 미치겠죠. 채권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원고 피고 해당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된 사람들만 효력이 미치겠죠. 기판력의 상대적 효력 그 민사소송보다 기판력 사용하시면 되겠죠. 당연한 원칙이고 그래서 이 실제법상 배당 수령권이 있냐 없냐 나는 더 많고 저쪽은 더 없다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의 기판력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건 아닌데 실무상 그런 고민을 할 때 있고 문제가 되는데 내가 원고고 피고는 뭐 저쪽 한 명만 피고를 잡아서 소송을 제기했고 이 둘 간에 내가 피고 배당액을 더 받아가야 되는 건 맞는데 나보다 우선 권리가 있는 제3자가 있어서 사실 그 사람이 이 소송에 꼈으면은 내가 원고로서 받아갈 금액은 뭐 더 적어졌을 거다. 원고 피고만 생각하면 내가 다 1억 다 받아가야 되는 건데 제3자가 나보다 더 우선 권리가 있어서 이 사람이 이 소송에 들어왔었으면은 난 1억이 아니라 7천만 원밖에 못 가져갔었다. 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가 소송에 들어오거나 제3자가 이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원래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받을 수 있는 종국적인 7천만 원보다 더인 1억을 받을 수 있어요. 당사자에서만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요런 경우였을 때문에 더 받아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합의할 때 그래서 제3자인 누구누구가 껴있으면 원고 너 배당액이 한 3천 더 줄 텐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는 조건으로 그냥 합의하자 소송상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케이스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조건에 뭐 얘기 안 하는 게 들어가 있기도 해요. 통지하지 않는다, 고지하지 않는다 이런 게. 그럼 채무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소 제기하면은 뭐 배당이 청구 이런 형식으로 가능하다 했는데 채무자는 배당받을 사람이 아니잖아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소 제기해가지고 허위 채권자 가려냈다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을 액수에 포함될 내용이라면 다른 채권자들한테 배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채무자 자체가 이렇게 이런 배당이나 청구기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배당 절차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이제 대위해가지고 이해하는 경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하는 거죠. 근데 채무자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다른 채권자 배당할 게 없어서 저거를 허위 채권자를 가려내면은 뭐 배당 채권자 다 배당해주고 남는 게 있어서 채무자한테 올 경우도 있다. 뭐 그러면 다른 문제겠지만 내게 없고 다른 채권자가 더 배당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채무자들은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뭐 절차적인 거 이의 신청 같은 거 못하거나 절차적인 거 안 지켜도 전국적으로는 민법상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배당 실시하는 것 자체는 실체법상 권리를 확정시킨 게 아니에요. 배당 절차상에 이제 음, 배당액을 그냥 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체법상 권리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부당해서 판단되는 문제고. 그러니까 요 실체법상 권리 관련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행사 가능하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아까 또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배당 요구를 했거나 안 했더라도 당연히 배당할 수 있는 배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인 게 전제가 되고 배당 절차에 참가할 수 없었던 사람이면 당초부터 배당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판례인데 배당의소의 판결이 확정됐다. 배당액의 실체적 배당 수령권 존부의 판단에 기판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소송물이 이거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당액 실체적으로 너가 받을 배당액이 얼마였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기판력이 생긴다. 그런데 이 배당의 소송에서 패소했어요. 요 배당액 관련된 요 존부에 관해서는 이제 패소한 기판력이 생긴 거죠. 근데 이게 또 부당이득이다. 배당액 존부 관련해서 판단받았는데 그게 또 실체법상으로 또 부당이득이다. 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면 이게 소송물이 다른 거냐 같은 거냐 이 문제인데 대법원에서는 당연히 성결 문제다. 배당 수령권 존부라는 거는 사실 정확히 말하는 배당 수령권의 존부가 실체법상 권리가 있냐와 좀 다르잖아요 개념이. 배당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는 좀 약간 다른 개념들에서 들어가니까 배당 수령할 수 있는 권리 자체와 배당 수령권이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 권리가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실체법상 권리가 있냐 그다음에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냐 이거는 논리적으로 좀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다 일치하겠지만 근데 이 어쨌든 기판력의 문제를 따질 때는 일단 다른 건 맞다. 배당 수령권과 실체법상 권리 자체가 서로 다른 건 맞는데 이게 성결 문제니까 포함하고 있으니까 성결 문제니까 배당이 소송에 나온 판결과 모순되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배당이 소송의 그 판결 내용이 기판력상 성결 문제에 해당되니까 그거와 모순되게 그 포함되는 부분 내에서는 모순되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냥 기판력이 미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성결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 뭐 벗어나는 범위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할 수 있겠지만 뭐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으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첫 번째는 이제 소송물 관련된 거였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관련된 거죠. 두 번째 거는 기판력의 이제 상대적 효력, 주관적 범위, 당사자에게 미친다. 이건 뭐 민사소송법상 당연한 원칙이니까 그 당사자한테 미친다. 그래서 여기 배당이 소송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서 배당을 받았다. 둘간에 그렇게 해결했어요. 원고 피고상에는. 그러면은 다른 배당 요구권자. 자, 배당이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가 되지 않은 이 사람들은 이제 주관적으로도 효력이 미치고 객관적으로도 성결 문제로서 효력이 미치니까 둘간에는 더 이상 다툼이 생길 수 없는데 끝나는 건데 이 소송에 안 껴있던 당사자가 아니었던 다른 배당 요구권자 이 사람은 이거는 알고 보니까 저 둘간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액수는 내 거잖아 내 몫이잖아 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이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배당의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기판령 안 받으니까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그냥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해결책입니다. 저도 해보긴 했지만 학설상은 대립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배당 절차에서 끝내야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 인정해주면 이거 소송 몇 번 하자는 거냐
너무 복잡해지지 않냐고 학설상 대립은 있는데 대법원 판례와 주류적인 학설은 어쨌든 부당이득 방어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정리해 두시죠. 그 다음에 이것도 부당이득 방어 청구의 문제인데 등기 전에 경매 개시 결정은 등기 전에 이제 등기돼 있으니까 가압류권자로 채권자로서 등기돼 있으니까 배당받을 수 있는 사람이겠죠. 배당 요구 안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이 권리를 양수한 채권 양수인이 있어요. 양수인으로서 내가 양수받았으니까 나한테 배당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배당받을 수 있을 텐데 양수 사실을 소명 못했어요. 양수 사실 소명 못했으면 양수인이 아니니까 배당 못 해주겠죠. 당초에 가압류 채권자한테 배당되겠죠. 양도인한테. 둘 간에 양도 양수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뭐 증명이 안 됐으니까 알 수 없으니까 당초 권리자한테 해주는 게 맞겠죠. 법원에서는. 자, 그런데 이걸 매의 눈으로 보고 있던 다른 채권자가 오, 그래? 가압류 채권자한테 배당됐지만 그 가압류 채권자의 원래 권리는 양도된 거잖아. 그래서 소멸한 거였잖아. 라고 주장을 하면서 원래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절대적 진실의 관점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죠. 상대적 진실의 관점에서는 일단은 소명 못했기 때문에 원래 잘못 배당된 건데 그걸 보고 있던 이제 다른 채권자가 이거 원래 가압류 채권자가 아니라 양도했기 때문에 양수인한테 가는 거다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소멸한 거다. 양도인은 배당받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배당을 했어요. 이름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다. 채권 양도 양수한 게 증명이 돼가지고 맞다. 그래서 가압류 채권자한테는 이미 양도인이니까 배당받으면 안 됐다. 배당받았으면 안 됐다. 그러니까 다른 채권자가 받을 거를 더 받아갔으니까 그거를 배당해라. 라고 배당받아갔어요. 승소해서.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런데 진정한 권리자인 절대적 관점에서 진정한 권리자 다른 배당 참가 채권자도 인정한 채권 양수인이 받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는 배당 소송이 좀 비판적인 상대적 효력 때문에 양수인한테 효력이 안 갔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시 뭐 중간에 가압류 채권자에 배당된 거 뺏어갔던 그 다른 배당 참가 채권자를 상대로 피고로 그 배당에 대해서 부당이득 청구하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윤리적으로 가능해야 되겠죠. 재밌는 경우가 생긴다. 그다음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사행위로 취소하는 경우가 있겠죠. 사행을 취소하면은 이제 근저당권자한테 배당된 금액은 이제 근저당권자한테 배당되면 안 되겠죠. 자,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사행위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 자체가 취소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배당해주면 안 되는 경우죠. 그걸 전제로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배당해주면 안 되는데 이미 배당이 종료돼서 배당금을 수령했다. 금전을 수령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반환해야 되겠죠. 금전 자체를 반환해야 될 거고 배당표가 이 안에서 확정되었으나 배당금을 가져가려고 했으나 배당금 지급 금지에 가처분이 걸려 있어서 가처분의 효력 때문에 돈을 못 받는 상태였다. 배당표 확정에 따라 배당 수령할 수 있는 채권까지는 있었지만 실제 채권에 따라 수령하려고 했지만 지급금지 가처분이 돼 있어가지고 돈이 지급이 안 됐다. 라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배당 못 받은 거죠. 이때는 채권만 있는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니까 배당금 반환이 아니라 금전 반환이 아니라 배당금 지급 채권에 네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그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 통지하라라는 소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구 취지가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문이. 다음에 세 번째 경우에서는 배당기일에 출석해서 그 배당 수익자 배당 부분에서 이의를 하였다면은 이미 사행위 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권을 통한 사행위 소송이 있을 텐데 그거와 배당 절차에서 배당 이의를 통한 배당이 소송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고 어쨌든 사행위 취소를 통해서 권리가 없다는 걸 확정해야 되고 취소시켜 버려야 되고 권리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거를 그다음에 원상회복이 필요하잖아. 사행위 취소송은 이제 구조가 취소와 원상회복 두 가지 구조니까 사행위 취소송을 통해서 취소를 시키고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원상회복의 방법이 배당이의 소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배당이의 소송은 그 제기한 당해 채권자 그러니까 원고 피고 외에는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겠죠. 비판적인 상대적 효력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경우는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서 배당 실시하는 거는 실체법상 권리까지 확정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는 이 여부와 상관없이 정당한 권리를 배당받을 권리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지 뭐 이거를 채무자에게 반환할 이유는 없다. 이유는 없다.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채권자 취소 법리와 또 배당이 관련된 법리가 섞여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좀 유심해서 본 겁니다. 요 부분은 판례를 많이 봤는데 배당이 소송 자체는 실무상 많이 하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실제 변호사가 되면은 실무 변호사가 되면은 상식으로 알게 되는 이제 소송 유형입니다. 많이 하게 될 거고 근거된 판례인데 다만 강학적으로는 수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취급됐는데 언제라도 이게 워낙 실무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거니까 언제라도 출제돼도 이상하지 않아서 민법의 영역, 민사소송법의 영역과 좀 연관되어 있는 이 해당 분야에 대해서 좀 상식이 될 만한 판례들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요거 정도는 잘 한번 체크해 두시라는 겁니다. 민사소송법 민법이랑 연결해가지고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최소한 객관식 지문으로는 봐주세요. 자, 이제 마무리인데 지금까지 한 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집행권원에 근거한 대표적으로 판결문, 뭐 집행징서인데 판결문만 쓸게요. 부동산 경매를 봤었고요. 정확한 표현으로는 부동산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집행권에 근거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경매는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데 부동산 임의 경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집행권원에 근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담보권에 근거한 거 대표적 저당권이나 전세권. 실무적으로는 저당권이 대부분인데 대표적으로 은행에서 담보대출할 때 설정하는 권리, 저당권, 부동산에서 설정하는 거. 저당권에 기한 정확히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제 근저당권인데 사실 근저당권에 기한 소송 경매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집행권원 받는 절차가 필요 없잖아요. 복잡하게 소송할 필요가 없이 이 근저당권 이제 설정만 돼 있으면은 뭐 그 피담보 채무 관련된 이제 뭐 연체를 했다. 뭐 2회 이상 연체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는데 연체를 했다. 기한이 상실하는데 연체를 했다. 그럼 바로 경매 넣을 수 있거든요. 실무상 그렇게 바로 넣는 건 아닌데 뭐 2회만 연체해도 바로 할 수 있지만 뭐 좀 기다려 주거든요. 아니, 협의해가지고 좀 연기해 준다거나 은행에서 바로 해봤자 자기네도 좋을 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부동산 임의 경매라고 한다. 초반에 개념할 때 나왔던 그거 다시 보는 겁니다. 실무상으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명칭만으로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은 임의 경매, 이건 이제 담보권. 그래서 집행권을 요하지 않는 담보권 실행하는 경매를 강학상 임의 경매로 한다. 둘 절차는 기본적으로 동일해요. 그러니까 실무상으로도 일반 원칙적으로는 큰 차이를 안 둬요. 같이 보시면 돼요. 앞에 설명했던 내용이 다 동일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건 원칙인 강제경매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임의경매 절차가 이거 아예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부분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 근데 이제 개념상 집행권원은 강제경매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개념상 임의경매는 필요 없는 거죠. 담보권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담보권 증명 서류만 내면 돼요. 당연히 강제경매는 집행권에 근거한 거니까 집행력 있는 정보를 제출해야 되겠죠. 요게 이론적으로 이미 있어요. 지금부터. 이거 출제됐던 파트예요. 기록형에 약간 개념 구별 중심으로 나온 거긴 한데 뭐 아주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거 공식력 관련된 언급을 좀 해주셨어야 됐거든요. 이제 차이에 대해서. 어쨌든 출제가 이미 됐어요. 한번 됐으니까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 텐데 한번 건드린 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들이 다음 횟수에 계속 출제할 때 아 이건 냈으니까 내더라도 출제하더라도 불이탄 아니겠구나 해가지고 객관식이나 주관식이나 이런 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사례형이 나왔는데 일단 주관식은 좀 부담되니까 뭐 객관식에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나온 이상 좀 체크는 해두셔야 됩니다. 자, 강제 경매는 공시적 효과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절차 뭐 일단 그 경매 절차가 진행됐으면은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절차 자체에 경시적 효과가 있으니까. 왜냐면 집행권에 근거한 법원 판결에 근거해서 한 건데 나중에 그게 뭐 잘못됐다고 매수인이 소유권이 다시 뺏기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법원을 못 민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경시적 효과가 있다 원칙은. 집행령이 정본을 근거로 한 거니까. 절차에 따라 매수인은 특별한 문제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예외적으로 이제 소유권을 뺏기는 경우가 있는데 절차가 잘못됐다
미안하지만 다시 돌려줘라.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가장 채권에 의한 거거나 이제 집행권한이 위조되거나 당초부터 무효인 이런 좀 예외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이럴 때만 좀 부득이하게 공시 효과를 얻게 해서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 못한다. 예, 미안하다 잘못하는 절차였다. 소유권 취득 못한다라는 건데 실무상으로는 거의 벌어지진 않는 일입니다. 가끔씩 뉴스에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니까 저도 아직 이 케이스까지 맞닥뜨린 적은 없어요. 판례 보시면 판례가 더 중요할 텐데 경매 절차는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나 이게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하자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이제 우리 민법 때 배운 경매인과 매도인의 담보 책임 민법 공부할 때는 그 개념을 잘 모르고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았던 담보 책임 할 때 뭐 하자 담보 책임하고 이런 거 할 때 나오는 경매와 담보 책임 있잖아요. 그거 관련된 내용인데 집행 절차에는 또 이게 중요하니까 담보 책임, 경매했을 때 담보 책임은 경매 절차는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나 권리나 전부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하자가 있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없을 경우에 인정되는 거다. 이 담보 책임은 라는 거고요. 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경매 절차가 아예 처음부터 자체가 무효다. 절차가 유효하지만 이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와 매도인 담보 책임이 들어가지만 경매 절차 자체가 하자가 있어서 무효였다. 절차 자체가 무효였다. 이때는 담보 책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초부터 이제 성립할 수 없는 건 무효였으니까. 그래서 그 원고가 매수인으로서 대금 납부하고 소유권 등기까지 다 마쳤으나 특별하게 이 집행 권한이 여기는 약속은 공정증서였는데 위조였어요. 이거는 뭐 적법한 집행 권한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속아서 진행된 거죠 법원에서. 무효인 경우에는 또 이걸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소유권을 뺏기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예외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케이스가. 그러면 내 소유권 뺏겼으니까 매수인은 뭐 소유권 뺏긴 거에 대한 대가로 내 매매 대금 다시 돌려달라. 내가 납입한 대금 돌려달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그 돈은 법원이 갖고 있지 않아요. 법원을 상대로 부당이득 방어 청구하는 게 아니라 법원은 그걸 받아가지고 배당해 줬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방어 청구 소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담보 책임을 물 수는 없다. 법원은 그 돈을 이미 배당했었고 뭐 일종의 원인 무효의 배당금을 받은 거니까 부당이득 방어 청구하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매수인 원고로서는 배당받은 그 피고들 다 피고로 배당받은 채권자를 다 피고로 잡아가지고 일일이 소송 제기해가지고 민사소송 해가지고 다 돌려받아야 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다. 해당 피고가 또 변제 자력이 없으면은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 정리하면은 자 이걸 할게요. 강제경매는 원칙은 공신적 효과가 있어서 매수인이 소유권 유효하게 취득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조되거나 그러니까 위조된 채권, 무효인 채권, 당초부터 성립할 수 없는 그런 거에 근거한 절차를 따라서 매수하는 매수인이라면은 그때는 안타깝지만 그때는 예외적으로 공시적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있는 게 원칙이니까 임의 경매는 절차는 다 중요한다고 했죠. 그런데 어쨌든 강제 경매는 시작이 집행권한이니까 법원이 만들어준 집행권한이니까 고도의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원칙이 되는 거고요. 법원이 만든 게 아니라 위조된 집행권한이었다. 이거는 뭐 인정해줄 수 없으니까 예외로서 공식 효과가 없게 되는 거고. 그런데 임의 경매는 그게 아니에요. 집행권한이란 법원에서 만들어진 권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저당권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담보권 증명한 서류를 그냥 진행한 거잖아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진짜 연체한 거 맞아? 모르겠지만 일단 제출했으니까 주장했으니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시 효과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잘못된 임의 경매 절차였다. 채권자가 담보권자가 뭐 서류를 약간 이상한 걸 냈다. 뭐 속여서 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소유권 취득권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공시적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는 있어요. 너는 법원에서 만든 집행권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인정해줄 수는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는 뭐 인정해줄 경우도 있겠지라는 거예요. 예외가 뭐냐? 경매 개시 결정 이후 이미 경매가 진행된 이후에 당초는 실체상 존재하는 저당권에 터잡아서 일단 시작된 거예요. 적법하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저당권 설정 계약들이 해지된다거나 혹은 변제된다거나 해서 소멸한 거예요. 시작 자체는 문제 없었는데 중간에 경매라는 게 몇 년도 간다고 했잖아요. 절차 중간 과정이 빨라도 뭐 6개월, 8개월이니까 그뭐 1년, 2년, 6개월 뭐 이렇게 지나간 사이에 해지되거나 그러니까 뭐 합의 해지되거나 뭐 법정 해지되거나 뭐 변제되거나 해가지고 소멸했어요. 그럼 중간에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집행정지 뭐 채무자가 집행정지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절차를 취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못했어요. 절차를 왜냐면 이미 변제했는데 경매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매조차 정지시키고 취소시킬 수 있거든요. 집행정지 정지 서류, 집행 취소 서류 이런 거 했었잖아요 초반에. 그걸 했어야 되는데 못할 수도 있겠죠. 채무자가 그걸 뭐 지식이 없든 뭐 귀찮아서 안 했든 그런 경우에는 진행이 쭉 돼버리는 바람에 매각대금이 다 지급돼가지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미 등기받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신력이 있으니까 소유권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당초에는 적법했으나 중간 과정에서 좀 변제되거나 소멸했다. 이런 경우에는 매수인한테도 공시 효과를 인정해줘서 소유권 취득하는데 문제 없다라는 건데 이게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 이런 케이스 근데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는 공시 효과가 없으니까 매수인은 아차 잘못된 임의경매였으니까 소유권 취득 못한다라는 거예요. 임의경매는 그 담보권에 내재하는 현금화 권능, 그러니까 임의경매를 넣을 수 있는 그 권능을 국가기관이 대행해서 그냥 해주는 거예요. 편의상 주정해가지고. 그래서 담보권이 흠이 있는데 진행됐다? 이거는 뭐 잘못된 거잖아. 잘못된 절차였잖아. 내가 국가기관에 대행은 해줬지만 잘못된 거였으니까 공신력 적과 인정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 못해요. 절차에 공신력이 없어요. 원칙은. 그러니까 다만 예외는 당초에는 문제 없었는데 이제 중간 진행하면서 소멸했을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겠다. 그럼 이때 취득 못했다라고 하면은 경매 절차가 유효한 경우는 위와 동일하게 담보 책임. 경매 절차가 무효이니까 아까 위의 판례랑 같은 맥락입니다. 배당되기 이전이면은 법원에서 배당금 갖고 있을 테니까 법원에 대해서 달라고 부당이득 청구하고 배당 실시해서 이미 나아진 이유라면은 배당받은 채권자 상대로 부당이득 청구 소송하고 같은 논리입니다. 다만 이제 강제경매에서는 예외적인 사유였으니까 예외적인 경우가 벌어지면은 이제 부당이득 청구한다. 임의경매는 이게 원칙적인 상황이니까 원칙적인 상황이 벌어졌으면은 부당이득 청구한다. 이 차이는 있겠죠. 다만 그건 있어요. 이게 원칙과 예외를 얘기하니까 마치 임의경매는 대부분 다 공시 효과가 없으니까 무효가 돼버려가지고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 못할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케이스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기본적으로는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는 데는 큰 문제 없어요. 원칙 예를 설명하긴 했지만 그건 이론적인 거고 실제적으로는 법원에서 다 확인하고 진행하고 당사자들이 다 확인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크게 문제 없이 다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론상의 원칙과 예외만큼 이렇게 실제 케이스 비율이 크진 않아요. 다만 이제 우린 법조인으로서 정확히 파악하고는 있어야 되겠죠. 실무적으로는 이런 상황들이 잘 벌어지는 않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거고. 저도 진짜 제가 실무하는 데에선 보진 못했습니다. 뭐 제가 모든 케이스 다루진 않았지만. 자, 그런 맥락의 판례예요.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그 아까 요 예외 케이스죠. 이전에 이미 피담보 채권이 뭐 소멸했어요. 뭐 사유가 어쨌든 변제든 뭐든 소멸했어요. 소멸된 상태에서 경매를 시작해서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어요. 이런 상황은 당연히 경매를 신청할 당시 담보권이 이미 소멸한 상태였으면은 원칙적으로 공신적 허가 없죠. 그러니까 경매 절차 무효이니까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리고 배당금 받아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받아갔으면 법원이 갖고 있으니까 법원에다 반환 청구. 이렇게 되는 거고. 밑에 판례는 경매 개시 결정 이후의 소멸, 예외 사유죠. 위에 거는 원칙 상황이었고 밑에 건 예외 상황이죠. 그래서 전환권도 설정행위가 나중에 사회행위로 인정돼가지고 사회행위에 의해서 취소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경매 개시 결정 이후의 사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변제,
되든 뭐 사행위 취소 소송에 따라 사행위로 인정돼서 취소되든 어쨌든 소멸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라는 거죠. 밑에 건 다른 건데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 따라 아까 취소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원상회복 방법이 따라야 될 텐데 원상회복이 따라야 될 텐데 배당금 반환하는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한다 라는 거죠. 한번 봐주시라고 이것도 같이 판례 있길래 그냥 남겨놨습니다. 자, 요게 기록형이 한번 나왔어요. 요거 원칙과 예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있냐, 공시적 효과가 있다 없다. 해당 케이스에서는 이제 임의경매니까 원칙적으로는 공시적 효과가 없기 때문에 라는 걸 언급해줘야 하는 케이스였어요. 강제금이면 이제 원칙적으로 공시적 효과가 있다, 예외적으로 공시적 효과가 없다. 없는 케이스 좀 설명해 주는 거고, 이제 임의경매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시적 효과가 없다, 예외적으로 공시적 효과가 있다. 뭐 해당 케이스는 원칙이다, 예외다 이런 것도 이런 거 설명해 주는 케이스였는데 이거 하나가 출제됐습니다. 기록형에. 제가 강의할 때 이 부분 항상 설명했는데 뭐 출제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실제상의 흠의 경매 절차에 미친 영향. 이것도 이론적으로 한번 보는 건데 강제경배는 집행권원이 갖고 있는 실체상의 흠, 뭐 부존재한다, 소멸했다, 변직에 연계됐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은 그 실체적인 문제에 대해 다투는 절차가 따로 있기 때문에 청구의 소송이 있기 때문에 요거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설명한 것 같고 뒤에 또 종합해서 같이 합니다. 청구이의 소송이라는 거는 집행권원의 이제 실제법상 사유에 대해서 다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로 다투면 되고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실체상 사유에 대해서 청구의 소송을 다툴 수가 없죠. 이건 집행권원만 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절차인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서도 이제 실체상의 흠을 다툴 수 있게 해놨고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에서도 실체상의 흠을 주장할 수 있고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서도 실체상의 흠을 다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청구의 소송이라는 원칙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절차, 이해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면은 실체상의 흠도 다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강제경매에서는 이런 유사한 절차들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흠만 다툴 수 있어요. 실체상의 흠은 다 청구의 소송으로 방법이 빠지니까 그런 좀 차이가 있다. 이거를 강론적으로 물어보진 않을 거고 이런 약간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를 좀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부동산 경매의 완결입니다. 많은 걸 했는데 부동산 경매도 사실 실무상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들 이걸 정확히 이해 못하면은 주변에서 지인들이 물어보거나 실무할 때 상당히 애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 설명드렸는데 강학적으로는 수험적 강학적으로는 이제 뭐 제가 누차 설명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처음에 경매 개시 결정. 이제 이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니까 압류 단계로 할게요. 요거 관련된 파트가 하나의 이제 맥락이 되니까 요 부분을 좀 유심히 보시라. 그다음에 이게 시효 중단과 연결되잖아요. 요걸 좀 유심하게 보시라 하는 거고 시효 중단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재밌는 판례가 그 집행권원 집행력이 있는 이제 판결 정본 갖고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할게요. 갖고 있는 채권자가 한 배당 요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류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 요게 있었죠. 는 압류다. 그러니까 시효 중단이다. 이게 있었죠. 이런 것들은 좀 괜찮은, 그러니까 기록형 같은 데 많이 엮어서 낼 수 있어요. 시효 중단이, 시효 문제가 되게 중요한 건 아시죠? 기록형이 누차 많이, 시효 중단이 됐냐 안 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죠. 특히 기록형에. 자, 현금화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동산 경매 절차의 핵심이고 이걸 잘 보고 있어야지 실무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재테크 같은 거, 뭐 경매는 부동산 경매는 재테크로도 많이 접근하는 분들 많잖아요. 비법률 전문가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이 여기 다 바삭하게 깨고 있거든요. 그렇긴 한데 강학적으로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현금화 단계에서는 그렇게 사실 뭐 그렇게 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현금화 단계가 제일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배당 단계. 내용은 이게 제일 많지만 강학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배당 단계에서는 이제 배당 이의 관련된 이제 법리 껴서 배당 순위 관련된 게 좀 나올 수는 있어요. 중개성 배당이 소송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슬슬 출제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이게 배당이 소송은 부당이득 반환이랑 연결돼 있잖아요.
민법상의 부당이득 청구랑 연결돼 있어서 이 두 개 연결해가지고 좀 출제되지 않을까 조만간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그래서 판례를 좀 약간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이론적으로 의미 있어 보이는 좀 신경 써서 보시고요. 배당 순위 관련된 거는 초창기 1, 2회 때인가 이제 객관식으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다시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배당 순위가 배제돼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 정도만 체크해두면 되지 않을까. 어, 최소한 이제 대응할 수 있게 아예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좀 그러니까 이제 저 출제 대응에서 이제 조금이라도 뭔가 점수 받을 수 있는 확률적 가능성을 높여야 되니까 배당 순위는 좀 약간 유심하게 보셔라 라는 거고, 아까 강제 경매랑 임의 경매 차이, 공시인정 유무, 이것도 제가 강조 드렸었는데 수업할 때 이거는 출제가 됐고 이미 비슷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객관식 형태로 뭐 좀 나온다거나 그때 강조되지 않은 다른 측면에서 좀 나온다 이런 건 있겠지만 이미 출제가 됐기 때문에 뭐 특히 기록편 같은 데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가 더 중요하지. 배당의 소송은 이게 청구 취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쟁점, 기록형의 쟁점 끼워 넣어가지고 청구 취지 한 줄 정도 쓰게 하는 걸로 나도 이상하진 않아요. 약간 난이도가 높을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로스쿨생 기준으로 난이도가 높을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되게 많이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실무가 입장에서 익숙하거든요. 내더라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거든요. 교과서에 다 청구 취지 들어가 있고 웬만한 교재 다 들어가 있잖아요. 사본 연성 교재에서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좀 신경 써서 강약 조절해서 공부하시라. 여러분들 이제 뭐 AI 기계는 아니니까 당연히 능력과 체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강약 조절 충분히 해야 되니까 비겁하게 돌려서 말하지 않고 제 개인적 기준에서는 이게 중요하다. 틀리면 제 책임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확률적 가능성 높이기 위한 공부라는 게 그런 거니까 강약 조정을 해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일단 부동산 경매 관련된 파트는 이제 이걸로 강의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